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역사의 쓸모입니다. 최대성 지음, 다산 초당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8일 알라딘 기준 인문학 주간 28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삶이라는 문제의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4장,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글, 삶이라는 문제의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명한 사람으로 그려지죠. 어떤 주인공은 몇 번이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도 합니다. 극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고 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부럽더군요. 제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한 발 양보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알 수 있다면 삶이 조금은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나이가 되었지만 저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전히 고민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 내게 옳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군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저만의 가치관을 찾는 일에 더욱 매달리는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시간을 되돌렸다면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는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 살았던 사람과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해내더군요. 역사는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난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 된 셈이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제가 역사에 몸을 기댔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감도 받지 못했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모든 수업의 1강을 역사는 왜 배우는가에 할애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빨리, 많이 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끝나면 열심히 암기했던 사실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역사 공부의 허망함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잊어도 괜찮다고, 다만 역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긴 을사오적을 공부할 때 다들 엄청나게 분노해요. 그러면 저는 그 기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기분을 기억해 두었다가 사회에 나가서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떠올리라고 말하죠. 역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역사를 공부하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후기만큼이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라는 글이 반가운 까닭입니다. 굳이 시간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쓸모 있는 학문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역사의 쓸모라는 제목을 붙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의 실용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역사 연구를 업으로 삼지 않은 일반인에게 역사를 학문적인 관점으로 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의 쓸모보다 역사의 실체를 강조하는 접근은 역사로부터 대중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흘러간 가요의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역사학자에게 맡기고 저는 학자들이 잠을 줄여가며 연구한 소중한 역사 속에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중 강연에서 인물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도 저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그들의 삶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인물을 여럿 다루었어요. 그들과 만나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들의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에게 왜라고 묻고 가슴으로 대화해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육사 선생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육사는 시인이지만 일제감정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임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았죠. 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번이라니요.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는 이육사가 어떻게 그런 가혹한 시간을 버텨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육사 선생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몇 년 전 영화로도 다루어졌던 명랑대첩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백의종군 이후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이순신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죠. 이순신이 파직당한 사이에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배가 딸랑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정 감정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제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하거든요.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서를 보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역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도 역사의 쓸모를 발견하고 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장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한 경험을 기억나시나요? 걷는 법이나 말하는 법처럼 몸으로 배우는 일 말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다수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험이 떠오르죠. 아무래도 우리는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했지 정말 재미있어서 공부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 퍽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시험은 봐야 하고 공부한 분량도 외워야 할 것도 많으니 미움을 받기 십상입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듯 태정, 대세, 문단세, 이모군란은 1882년 하면서 달달 외우다 보니 지겹기만 하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수백, 수천 년 전 일을 알아서 뭐 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다는 것이죠. 시험만 끝나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대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한 말이겠지만 아마 학생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쓸데없다는 말은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든 물건이든 쓸모가 많아야 환영받거든요. 쓸모 있는 것을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로 성공을 가늠하는 세상입니다.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죄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고 핀잔을 듣기 쓰지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이 쓸데없다는 것만 찾아 모은 분이 계세요. 바로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입니다. 유라는 한자에는 버리다, 유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입니다. 버려졌다는 말은 곧 이미 무언가를 취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선택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입니다.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쭉 정리한 책이지요. 나라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야사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 즉 팩트체크가 된 사건만 담은 겁니다. 심지어 단군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아요.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하고 단군을 낳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고선 그냥 지워버렸을 테지요. 그렇게 버려진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렸습니다. 고려 후기에 살았던 일현 스님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꼬깃꼬깃해진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꺼내 하나하나 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련 스님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사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전설, 민단 등 정식 역사로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다시 다듬고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재미도 없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대대손손 전해질 리는 없을 테니까요. 단순히 비교하자면 정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화나 설화를 모았다는 점에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닮았어요. 그런데 그 관심의 정도는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임에도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더 낯설어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교양을 넘어 상식으로 통용될 정도인데 말이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을 가리켜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미다스 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데 이 미다스 왕이 비단 황금 손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긴 귀로도 유명합니다. 당나귀 귀라고도 하죠. 미다스 왕은 당나귀 귀를 왕관 속에 감추고 지녔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발사였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왕관을 벗어야 했으니까요. 미다스 왕은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이발사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밀을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만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갈대숲으로 갑니다.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 외치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제가 다 후련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대숲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퍼져 결국 그 소문이 미다스 왕이 사는 궁전에까지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삼국유사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당나귀기를 가진 사람이 신라의 경문왕이지요. 경문왕은 왕관이 아닌 두건으로 귀를 가립니다.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역시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새어나와 경문왕의 비밀이 경주 도성에 쫙 퍼진다는 결말까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저는 삼국유사에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로 삼국유사를 접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이련스님의 삼국유사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표로 그리면서 외우느라 정작 그 이야기에는 소홀했던 겁니다. 기전체의 관찬사서, 기사 본말체의 사찬사서 등 형식적인 내용을 공부하느라 이야기 자체의 재미를 놓친 것이죠. 삼국유사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라면 혹은 안데르센의 동화라면 어땠을까요? 교과서나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화책으로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다면 그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좀 더 매력적이고 낭만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덴마크의 한 공원에는 인어공주가 돌 위에 앉아서 처연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안데르센 동화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핀란드에는 무민이라는 국민 캐릭터가 있습니다. 무민은 동물이 아니라 북유럽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 트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설화에도 인어공주에 비견할 만한 해녀 아리가 있고 한국판 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뿐이지요. 저는 이련 스님이 안데르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지나치게 고정적입니다. 어쩌면 삼국유사의 콘텐츠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사극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이야기나 전통 의복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듯이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도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다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역사 콘텐츠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각 지역 지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체성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를 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를 주제로 관광시설을 만든 포항시입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연호랑과 새우녀는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다가 한 바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바위가 움직이더니 바다를 건너 일본 땅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왕이 되었지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연호랑을 보고 특별한 사람이라면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바위를 타고 바닷물을 가르면서 나타났으니까요. 거의 바다의 신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우녀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라진 거잖아요. 당연히 남편을 찾아 나섰겠죠. 그러다가 커다란 바위 옆에 있는 남편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새우녀가 바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가 또 움직여서 연호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우녀도 그것에 왕비가 되었어요. 그 후에 신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해와 달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점괘를 보는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두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올 리가 없지요. 그곳에서는 왕이고 왕비잖아요. 대신 그들은 왕비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를 지낸 곳이 현재 포항의 영일만입니다.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 가보면 관련 전시관도 있는데요.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설화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관련 컨텐츠도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무척 좋고요. 전시관 1층에 있는 영상관 이름은 1월 영상관이에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와 달에 관한 설화를 1월 신화라고 하는데 연호랑과 새우녀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1월 신화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여행을 갑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 진즉 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츠리라는 지역 축제가 유명하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지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덕수궁 옆에서 대한제국 빵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덕수궁에 왔는데 그 옆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먹거리를 팔고 있다면 하나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일본이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역 축제들은 아직 과도기 상태라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엔센은 이제 전 세계가 정보와 사회를 넘어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수준을 갖추어 각기 다른 상품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바로 고유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론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 대부분이 먹을 게 없고 굶주릴 때는 나라에서도 역사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파괴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선 개발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두게 되고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재를 관리하고 박물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작업에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련 스님도 점점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실용성을 말할 때 삼국유사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쓸데없다고 버려진 이야기들이 사실은 참 쓸데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는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 문화 개발은 물론 국가 외교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굴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쓸데없는 요상한 이야기라고 빼버린 단군 신화를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실은 덕분에 일제강점기에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가 창시되어 신자들이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던 이런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물론 괴로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준 것이죠. 김부식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재미없게 역사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공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에 집중했죠. 그래서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을 외우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이련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련 스님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이야기들을 주워 잘 펴서 우리에게 남겨준 분이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역사,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역사를 재미있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시대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짠, 이것 봐. 휴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보물지도지 역사가 그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 답을 합니다. 역사는 아득한 시간 동안 쌓인 무수한 사건과 인물의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새로운 대상을 접하든 어떤 일을 벌이든 역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음식도 옷도 우리 삶을 구성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것이니까요. 역사를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역사의 품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그 지도를 신나게 펼쳐보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네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